회장님, 그 수저 문양이 왜 제 어머니 상자 안에도 있었는지 이제 말씀해 보시죠. 아니면 제가 먼저 말할까요? 그 말이 식탁 한가운데로 꽂히는 순간 마대창 손에서 은수저가 미끄러져 접시를 때렸고 채화영 눈동자가 먼저 흔들렸는데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강준호와 오장미의 결혼을 축하한다며 웃음이 오가던 자리였는데 강백호가 봉투 하나를 식탁 위에 내려놓자 공기가 순식간에 싸늘하게 식어버렸습니다. 강남봉은 의자 팔걸이를 꽉 잡았고 한영자는 입술이 하얗게 질려 아무 말도 못했고 강준호는 무슨 일인지 모른 채 백호 얼굴부터 봤고 오장미는 그 봉투가 뭔지 이미 알아챈 사람처럼 손끝이 떨렸어요.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강백호가 문양이 새겨진 오래된 인장 하나를 꺼내 수저 옆에 나란히 올려놨는데 두 물건의 문양이 정확히 맞아떨어졌거든요. 거기다 강백호가 마지막으로 검사 결과서까지 펼쳐놓고 낮게 웃었습니다. 축하 자리라면서요. 그럼 오늘은 진짜 축하받아야 할 사람이 누군지도 아셔야죠. 그 한마디에 그 집안이 숨겨온 피와 죄가 한 번에 식탁 위로 쏟아졌습니다. 불과 하루 전만 해도 강백호는 이 집안이 이렇게 뒤집힐 줄 몰랐습니다. 강백호가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된 건 크게 다쳤다가 겨우 퇴원한 뒤였기 때문이었어요. 마대창이 사람을 보내 직접 부른 겁니다. 퇴원도 했으니 밥 한번 먹자고요. 겉으로는 회장답게 챙겨주는 자리처럼 보였지만 강백호는 그 부름이 이상하게도 반갑지 않았습니다. 정말 퇴원한 사람 얼굴 한번 보자는 뜻인지 아니면 다른 계산이 깔린 자리인지 알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도 거절할 수는 없었어요. 마대창이 왜 갑자기 이렇게까지 손을 내미는지 그 자리에 채화영은 또 어떤 얼굴로 앉아있을지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 했으니까요. 강백호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만 붙잡은 채 마대창 집 식사 자리에 들어갔습니다. 그 자리는 겉으로 보기엔 평온했어요. 마대창은 몸이 부쩍 약해진 티를 애써 감추며 여전히 큰 소리쳤고 채화영은 며느리도 아닌데 이미 집 안살림까지 쥔 사람처럼 굴었고 양금수는 말없이 수저를 놓아주고 뒤로 물러나 있었지요. 그런데 강백호 눈에 이상한 게 하나 들어왔습니다. 마대창 앞에 놓인 묵직한 은수저 손잡이 끝에 어딘가 낯익은 문양이 찍혀 있었던 거예요. 처음엔 그냥 지나갈 수도 있었습니다. 집안에서 대대로 쓰는 문양인가 보다 그렇게 넘길 수도 있었지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문양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둥근 곡선 안에 날카로운 선이 비껴 들어간 모양이었는데 강백호는 그걸 어디선가 본 기억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래서 식사 도중 괜히 한번 웃는 척하면서 물었습니다. 회장님, 수저에 있는 그 문양은 뭡니까? 그러자 마대창은 별것 아니라는 듯 코웃음을 쳤지요. 우리 집안에서 내려오는 거다. 쓸데없는 건 왜 묻나. 그 말은 짧았는데 채화영 표정이 아주 잠깐 굳었습니다. 강백호는 그 짧은 얼어붙음을 놓치지 않았어요. 식사가 끝난 뒤에도 강백호 머릿속에서 그 수저 문양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강백호는 겉옷을 챙기는 척 천천히 뒤로 남았고 그때 마침 양금순이 빈 그릇을 치우고 있었어요. 강백호는 아무렇지 않게 물어봤습니다. 아까 그 수저 문양 말입니다. 회장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까? 양금수는 원래 말수가 없는 사람이지만 그날은 이상하게 대답을 해줬습니다. 회장님 가문에서 내려오는 문양이래요. 아무데나 못 붙이는 거라던데요. 그 한마디를 듣는 순간 강백호 심장이 한번 철렁 내려앉았어요. 아무데나 못 붙이는 문양. 가문에서 내려오는 문양. 낯익다는 감각이 갑자기 불안으로 바뀌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강백호는 밤이 깊었는데도 방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거실 불을 켜놓고 한참 서 있다가 결국 한영자 방 쪽으로 발길을 옮겼지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남의 서랍 함부로 뒤지는 성격도 아니고 더구나 자기 어머니 방을 수색하듯 열어보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머릿속에 떠오른 그 한 장면이 강백호 등을 밀었습니다. 예전에 어릴 적 한영자가 뭐 하나를 숨기듯 상자에 넣어두던 기억, 그리고 그 상자 뚜껑 구석에서 얼핏 봤던 낡은 금속 조각 같은 것 말이에요. 강백호는 기억을 따라 화장대 밑 깊숙한 곳을 뒤졌고 마침내 오래된 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열쇠도 잠금도 없는 상자였는데
이상하게 한 번도 연 적이 없는 물건처럼 먼지가 켜켜이 앉아 있었습니다. 상자를 연 순간 강백호 손끝이 멈췄습니다. 맨 위에는 누렇게 바랜 아기 포대기 조각이 있었고 그 밑에는 오래된 손편지 하나, 그리고 천으로 감싼 묵직한 인장이 있었는데요. 천을 벗기자마자 강백호는 숨을 삼켰습니다. 회장집 수저에 새겨져 있던 그 문양이 거기 똑같이 찍혀 있었거든요. 똑같다는 말로도 부족했어요. 회장집 수저 손잡이에 들어간 문양이 선명한 현재라면 상자 속 인장은 아주 오래전 같은 문양의 뿌리 같았습니다. 강백호는 그걸 든 채 한영자 방 앞에 서 있었고 그때 마침 늦게 들어온 한영자가 방문을 열다 그대로 굳었습니다. 아들의 손에 들린 인장을 보는 순간 얼굴에서 피가 싹 빠졌거든요. 엄마, 이게 왜 우리 집에 있어? 강백호가 그렇게 묻자 한영자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놀라서라기보다 더는 피해갈 수 없다는 걸 알았을 때 사람 얼굴이 어떻게 되는지 그날 그대로 보였어요. 강백호는 다시 물었습니다. 오늘 회장님 집 수저에도 이 문양이 있었어. 아주머니는 가문에서 내려오는 문양이라고 했고, 엄마, 그럼 이건 뭐야? 왜 우리 집 상자 안에 이런 게 있어? 한영자는 손을 뻗어 그 인장을 뺏으려다가 멈췄습니다. 빼서 숨긴다고 끝날 일이 아니라는 걸 본인이 더 잘 알았던 거지요. 결국 한영자는 침대 모서리에 털썩 앉아버렸고 입술을 몇 번이나 떼었다 붙였다 하다가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백호야, 그건 엄마 물건이 아니야. 그 한마디로는 아무것도 풀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강백호 속만 더 끓었지요. 그럼 누구 건데요? 왜 그게 우리 집에 있냐고 그러자 한영자가 끝내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말했습니다. 내가 들을 준비가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젠 말해야겠다. 넌 내가 낳은 아이가 아니야. 그 말은 강백호 머리 위에서 천천히 떨어진 게 아니라 바로 정수리를 깨고 들어오는 돌덩이 같았습니다. 강백호는 웃지도 화내지도 못하고 가만히 서 있었어요. 입양이라는 두 글자가 너무 뜬금없어서 오히려 감정이 늦게 따라왔어요. 믿기 싫은데 한영자 목소리가 거짓말할 때의 목소리가 아니라는 건 더 무섭게 알겠더라고요. 강백호는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한영자는 그날 밤 처음으로 오래 묻어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젊었을 때 자신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던 사건 하나가 있었다고 했어요. 어느 날 한 여자가 한영자를 찾아왔는데 누가 봐도 큰 집에서 일하던 사람이었고 혼자 해결할 수 없는 일에 몰린 얼굴이었다고 합니다. 100가지 불러 있었지만 상대가 누군지 끝내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어요. 다만 그 여자 말 몇 마디만 들어도 한영자는 바로 알아챘습니다. 이건 보통 집안일이 아니라 자신 같은 변호사 하나가 나서서 막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란걸요. 상대는 힘이 너무 셌고 그 여자는 이미 겁에 질려 있었고 아이를 지우지 않으면 본인까지 없애버리겠다는 협박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한영자도 그 사건을 끝까지 맡아 싸울 자신이 없었어요. 결국 한영자가 해줄 수 있었던 건 그 여자를 숨겨주는 것도 사건을 뒤집는 것도 아니라 아이만 어떻게든 살려보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 여자는 아이를 없앴다는 가짜 서류를 만들고 돈을 받은 뒤 사라지는 쪽으로 길을 틀었습니다. 그런데 떠나기 직전 그 여자가 한영자에게 부탁 하나를 남겼다고 했지요. 제가 못 키울 것 같아요. 제가 데리고 있으면 이 아이 반드시 들켜요. 그러면 죽어요. 그리고 그 여자는 천으로 꽁꽁 싸둔 인장을 내밀며 말했다고 합니다. 이건 그 집 표식이에요. 나중에라도 아이가 자기 뿌리를 알고 싶어지면 보여주세요. 그 집안 물건이에요. 한영자는 그때 그 문양이 그렇게 큰 의미인지 몰랐습니다. 그냥 그 여자가 너무 떨고 있었고 정말 아이가 죽을까봐 겁먹은 사람 눈이었기 때문에 일단 받아들였던 거지요. 며칠 뒤 그 여자는 아이를 낳았고 아이를 한번 안아본 뒤 그대로 사라졌습니다. 돌아오겠다고 했지만 돌아오지 않았어요. 연락도 끊겼고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도 몰랐다고 했습니다. 강백호는 아무 말도 못한 채 서 있었습니다. 입양이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머리가 하얘졌는데 그 뒤에 붙는 이야기가 너무 커서 더는 감정을 정리할 수가 없었어요. 마대창 집에서 일하던 여자, 지우라는 협박, 가짜 서류, 그 집안 문양. 이게 다 우연이면 세상이 너무 잔인한 거고
우연이 아니라면 자기 인생이 통째로 뒤집히는 거였으니까요. 한영자는 다급하게 덧붙였습니다. 엄마도 몰랐어. 그 아이 아버지가 정말 누구인지, 그 문양이 진짜 어디 것인지 엄마도 확신한 적 없어. 그냥 널 지키고 싶었던 거야. 널 그 여자 손에 다시 보내면 진짜 무슨 일 날 것 같았어.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었는데 강백호 귀에는 위로처럼 안 들렸습니다. 평생 자기 발밑에 깔린 바닥이 사실 남의 비밀 위에 세워져 있었다는 말을 듣고 누가 곧장 이해할 수 있겠어요. 강남봉도 그날 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방문 너머로 모든 걸 들은 건 아니었지만 한영자 울음과 강백호 침묵만으로도 심상치 않은 걸 알았던 거지요. 강남봉이 방으로 들어왔을 때 강백호는 여전히 상자 앞에 서 있었고 한영자는 손수건을 쥔 채 떨고 있었습니다. 강남봉은 잠시 두 사람을 번갈아 보다가 인장을 보았어요. 그리고 한영자 눈빛만 보고도 모든 조각이 맞아들어간 사람처럼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말할 때가 된 거야? 그 한마디에 강백호는 더 숨이 막혔지요. 아버지마저 알고 있었다는 뜻으로 들렸으니까요. 하지만 강남봉은 바로 걸음을 옮겨 강백호 앞에 섰습니다. 너를 처음 안았던 날부터 넌 내 아들이었다. 그건 변하지 않아. 그 말이 오히려 강백호 가슴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누군가는 버렸고 누군가는 숨겼고 누군가는 알면서도 지켜온 거니까요. 자기 인생에 사랑도 있었고 거짓도 있었다는 사실이 한 번에 와버린 겁니다. 다들 여기서 끝난 줄 알았죠. 그런데 진짜 칼은 아직 꺼내지도 않았어요. 강백호는 밤새 잠들지 못했습니다. 한영자가 건넨 편지를 몇 번이나 다시 펼쳤는데 거기에는 별말이 없었어요. 아이를 살려주세요. 나중에 크면 이 표식을 보여주세요. 그 정도뿐이었습니다. 이름도 날짜도 아버지라는 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미칠 것 같았어요. 확정된 건 아무것도 없는데 느낌은 너무 확실했거든요. 그 문양을 마대창 집 수저에서 본 순간, 그리고 양금순이 가문 문양이라고 말한 순간부터 강백호 안에서는 이미 대답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먼저 한영자 말을 끝까지 들었고 상자 속 인장을 다시 확인했고 그 다음에야 혼자 결심했어요. 느낌만으로는 사람 인생을 뒤집을 수 없으니까요. 며칠 뒤 강백호는 아무도 모르게 자기 손으로 마지막 확인까지 끝냈습니다. 오장미는 그날 저녁 혼자 차 안에서 오래 울었습니다. 밖으로는 한 방울도 못 흘리는 사람이었는데 그날은 눈이 먼저 무너졌어요. 흔들리지 마. 오장미. 백호 씨가 또 다치길 바라는 거야? 스스로에게 그렇게 몇 번이나 말했습니다. 마음은 백호에게 달려가고 싶은데 머리는 끝까지 밀어내라고 했지요. 그래서 결국 결심한 건 더 잔인한 쪽이었습니다. 백호가 자신을 미워하더라도 멀어지더라도 사람만 있으면 된다는 식의 결심 말이에요. 사랑보다 생존을 택하는 순간이 사람을 제일 잔인하게 만듭니다. 오장미는 입술을 깨물고 중얼거렸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야. 울면서 보내지 말자. 행복하라고 하는 거야. 그 말이 자기한테도 거짓말처럼 들렸지만 그래도 그 말밖에 붙들 게 없었어요. 최화영은 겉으로는 모든 걸 정리한 사람처럼 굴었지만 속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오장미가 강준호와 결혼하기로 했다는 건 얼핏 보면 자기가 원하는 그림 같아 보였지요. 준호를 자기 손안에 쥐고 오장미를 집안 안쪽에 두고 마대창을 안심시키는 길처럼 보였으니까요. 그런데 최화영은 이상하게도 불안했습니다. 강백호가 회장집 식사 자리에서 수저 문양을 물은 순간부터였어요. 강백호는 괜히 묻는 사람이 아니었고 무언가를 보면 끝까지 파고드는 성격이었거든요. 최화영은 바로 이강혁을 불렀습니다. 강백호 움직임 봐. 누구 만나고 뭘 뒤지는지. 사소한 것도 넘기지 마. 이강혁은 잠시 머뭇거렸어요. 예전 같으면 이유도 안 묻고 움직였겠지만 요즘은 최화영 하는 일마다 균열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결국 고개를 끄덕였지요. 오래 길든 충성은 쉽게 끊어지지 않으니까요. 강준호는 또 다른 방식으로 흔들리고 있었어요. 강준호는 오장미 마음이 자기에게 온전히 와 있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오장미가 결혼을 받아들였다고 해서 그게 곧바로 행복은 아니라는 것도요. 그렇다고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강준호도 오장미를 지키기 위해선 자기 방식으로 앞으로 밀고 나가야 한다고 믿고 있었으니까요. 강준호는 결혼 준비를 얘기하면서도 오장미 눈을 자꾸 보게 됐습니다. 사람이 행복을 말할 때 눈이 웃지 않으면 대개 이유가 하나뿐이거든요. 떠나보내야 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거예요. 강준호는 그걸 모르는 척해야 했고 그게 제일 아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얻는 대신 다른 사람의 마음이 부서지는 소리를 들어야 하는 자리였으니까요. 결정적인 건 강백호가 그 결혼 얘기를 너무 늦게 알게 된다는 점이었어요. 강백호는 유전자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오장미를 한번 만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문양 이야기도 입양 이야기도 무엇보다 자기 마음도 정리되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오장미를 찾아간 자리에서 들은 건 다른 말이었습니다. 준호 씨하고 식사 약속 잡혔어요. 회장님도 기분 좋으시다더라고요. 그 말을 옆에서 흘려듣는 순간 강백호 발이 그대로 멈췄습니다. 식사 약속. 회장님이 기분 좋다. 그 말 안에는 이미 결혼 축하 분위기가 다 들어있었어요. 오장미는 강백호를 보자마자 애써 표정을 눌렀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놀란 눈, 미안한 눈, 떠나보내야 하는 사람 눈이 다 드러나 버렸거든요. 강백호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축하해요 같은 말도 왜 그랬어요 같은 말도 안 나왔어요. 그냥 속이 빈 사람처럼 한참 서 있다가 웃지도 못한 채 돌아섰습니다. 강백호가 무너진 건 장미가 준호를 택했다는 사실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하필 자기 출생이 흔들리는 순간 자기가 가장 놓고 싶지 않았던 사람까지 눈앞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게 겹쳐버렸기 때문이었어요. 강백호는 그날 밤 혼자 한강변에 차를 세워두고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평생 믿고 살던 아버지는 법적으로는 아닐 수도 있고 낳아놓고 버린 인간이 어쩌면 마대창일 수도 있고 가장 사랑했던 여자는 자기 때문에 더 깊은 불구덩이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신기한 건 그 와중에도 가장 분명한 감정은 분노였다는 겁니다. 왜 늘 죄지은 인간들은 버젓하게 상석에 앉아 웃고 아무 잘못 없는 사람들만 자기 마음을 잘라내며 살아요. 강백호는 차창에 이마를 기댄 채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이번엔 내가 가만히 있지 않아. 다음 날 아침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봉투를 건네받는 순간 손이 떨리지 않을 줄 알았는데 강백호 손끝은 생각보다 더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차 안에서 바로 뜯을 수도 있었지만 몇 번이나 망설였습니다. 진실이 아니길 바라는 마지막 마음이 남아 있었던 거지요. 그래도 결국 봉투를 열었습니다. 결과지는 아주 냉정했습니다. 친자관계 성립 가능성 99.99%. 숫자는 짧았고 인생은 길었어요. 강백호는 그 한 줄을 한참이나 보다가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잔인하게 정확해도 되나 싶을 만큼 너무 분명했거든요. 자기 인생을 이렇게 만든 인간이 마대창이라는 사실이 이제는 느낌도 아니라는 게 제일 끔찍했습니다. 강백호는 곧장 한영자를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바로 회장실로 뛰어가 멱살을 잡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더 차가워졌습니다. 사람이 정말 끝까지 화가 나면 목소리가 조용해지잖아요. 강백호는 결과지를 다시 봉투에 넣고 상자 속 인장과 편지도 챙겼습니다. 그리고 한영자에게 전화해 저녁 식사 자리에 같이 가자고 했어요. 한영자는 아들 목소리를 듣는 순간 바로 뭔가 끝났다는 걸 알아챘습니다. 결과가 나왔니? 그 말에 강백호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오늘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제가 할 겁니다. 한영자는 그 짧은 말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말리지 못할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강남봉은 이미 마음을 정해둔 사람이었습니다. 아들이 누구 피를 타고났는지보다 누가 사람으로 키웠는지가 중요하다고 믿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도 그날만큼은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강백호가 웃는 얼굴로 태어난 날부터 자신이 재우고 안아주고 혼내고 달래온 기억이 머릿속을 지나갔어요. 피가 아니라 시간이 아버지를 만든다고 믿어왔는데 세상은 자꾸 피로 사람을 세우고 자르려 들잖아요. 강남봉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가더라도 흥분하지 마라. 내가 상처받는 말은 하지 마. 그러자 강백호가 쓰게 웃었습니다. 이미 받을 건 다 받았어요. 강남봉은 그 대답을 듣고 더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아이를 지켜주지 못한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게 법적 서류보다 훨씬 아프다는 걸 그날 알았으니까요. 한편 채화영은 다른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채화영은 결혼 축하 식사를 이용해 마대창을 더 안심시키고 싶었어요. 오장미가 집 안에 있고 강준호까지 자기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면 당분간 판은 안전하다고 믿은 거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계속 불편했습니다. 강백호가 보이지 않았고 한영자는 평소보다 더 조용했습니다. 채화영은 사람 표정을 읽는데 능한 여자예요. 그래서 더 불안한 겁니다. 다들 무언가 알고 있는데 자기만 정확히 모른다는 느낌이 오면 그건 대개 아주 큰 폭탄 직전이거든요. 채화영은 이강혁에게 눈짓했지만 이강혁도 이번에는 쉽게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이미 늦었다는 걸 알았는지도 모릅니다. 식사 자리는 겉으로는 정말 온화하게 시작됐습니다. 마대창은 몸이 좋지 않으면서도 기분 좋은 척 크게 웃었고 강준호는 최대한 예의를 지키며 자리에 앉았고 오장미는 고개를 숙이며 말을 아꼈습니다. 한영자는 가방을 꼭 쥐고 있었고 강남봉은 아내 옆에 붙어 앉아 혹시라도 쓰러질까 살피고 있었어요. 채화영은 상황을 장악한 사람처럼 웃으며 술잔을 채웠습니다. 이렇게 다 같이 모인 게 얼마만이죠. 그 말만 들으면 좋은 집안 좋은 자리 같았겠지만 각자 마음속에는 칼이 서너 자루씩 들어있었어요. 오장미는 강백호가 안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또 한편으로는 마지막으로라도 와주길 바랐습니다. 사람이 가장 모순될 때가 사랑을 버리려는 순간이더라고요. 마대창은 식사 중간에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사람 인연이라는 게 결국 제자리로 돌아오게 돼 있어. 서린이도 그렇고 준호도 그렇고 우리 집안도 이제 정리될 때가 됐다. 그 말은 누가 듣기엔 평범할 수도 있었지만 오장미는 속이 얼어붙었고 한영자는 손등이 파랗게 질릴 만큼 숟가락을 3개 쥐었습니다. 정리된다고요. 누구는 지워버리고 누구는 숨겨놓고 누구는 이름까지 바꿔가며 버텨왔는데 그걸 정리라는 말로 덮어버릴 수 있나요? 그런데도 아무도 먼저 입을 못 대고 있던 그 순간 식당 문이 열리며 강백호가 들어왔어요. 강백호는 늦어서 미안하다는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걸어와 빈자리에 앉더니 가방에서 봉투 하나와 천주머니 하나를 꺼내 식탁 옆에 두었습니다. 강백호 얼굴을 본 오장미가 먼저 흔들렸습니다. 아니, 강백호 눈을 보고 더 흔들렸어요. 그 눈은 상처받은 사람 눈이 아니라 결론까지 온 사람 눈이었거든요. 오장미는 그 표정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저 사람은 오늘 그냥 물러서러 온 게 아니구나. 뭔가 끝내러 왔구나. 강준호도 그걸 읽었어요.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오장미 쪽으로 몸을 조금 기울였습니다. 막으려는 건지 지키려는 건지 본인도 몰랐겠지만요. 채화영은 입술 끝 미소가 잠깐 무너졌습니다. 강백호가 가져온 봉투가 서류라는 걸 단박에 알아봤으니까요. 서류를 들고 온 사람이 좋은 소식을 전할 리는 없죠. 마대창은 여전히 몰랐습니다. 자기 앞에 놓인 폭탄이 얼마나 큰지 모르니 오히려 더 태연했어요. 왔으면 앉아라. 오늘 좋은 날이다. 그 말에 강백호가 아주 천천히 웃었습니다. 좋은 날이라서 왔습니다. 저도 축하드릴 일이 있어서요. 그리고는 식탁 위에 마대창 집 수저 하나를 올려놨습니다. 다들 의아해하는데 강백호가 이어서 천주머니 속 인장을 꺼내 그 옆에 올렸습니다. 탁 하고 놓인 두 물건의 문양이 같은 순간 한영자는 두 눈을 감아버렸고 채화영은 손등에 힘줄이 섰습니다. 강백호 목소리는 놀랄 만큼 차분했어요. 회장님 수저에 있는 이 문양, 어제 제가 물어봤죠. 회장님 가문에서 내려오는 문양이라고요. 근데 이게 왜 제 어머니 상자 안에도 있었을까요? 마대창 표정이 그제야 달라졌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분명히 흔들렸어요. 인장을 알아본 얼굴이었습니다. 마대창은 바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건 오래전에 도둑 맞은 물건이다. 어디서 났는지 몰라도 지금 당장 치워. 그런데 강백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봉투를 열어 결과지를 꺼내 마대창 앞에 밀어놨어요. 치울 건 이게 아닙니다. 회장님이 평생 치워버렸다고 믿었던 쪽이죠. 강준호가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강백호는 눈도 안 돌렸습니다. 오장미는 손끝으로 식탁 밑 옷자락을 움켜쥐고 있었고
한영자는 금방이라도 울음이 터질 사람처럼 어깨가 떨렸어요. 식탁 위에 종이 한 장이 펼쳐졌고 마대창 시선이 숫자를 따라 내려가다 결국 멈췄습니다. 99.99%. 친자관계 성립. 그 숫자가 그 큰 사람 얼굴을 그렇게 하얗게 만들 줄 누가 알았겠어요. 회장님이 없앤 줄 알았던 아이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바로 접니다. 그 한마디가 떨어지는 순간 채화영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말도 안 돼. 지금 무슨 장난을 하는 거야? 채화영은 거의 비명을 질렀는데요. 강백호는 그쪽도 안 봤어요. 강백호 눈은 끝까지 마대창에게만 가 있었습니다. 장난은 회장님이 먼저 하셨겠죠. 아이를 없앴다고 믿고 살았으니까요. 그 대신 잘 살아 있었습니다. 남의 집 아들로, 남의 성으로, 남의 품에서요. 그 말에 강남봉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자기를 향한 말이 아니란 걸 알면서도 그 문장 속에는 자신이 백호를 키워온 세월도 같이 들어있었거든요. 마대창은 서류를 들고도 아무 말이 안 나왔습니다. 말이 없다는 건 부정도 인정도 못하겠다는 뜻일 때가 많지요. 그날 마대창이 딱 그랬습니다. 채화영은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었어요. 바로 강백호를 향해 독을 뿜었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이 자리에서 떠들어. 그딴 종이 몇 장으로 사람 인생을 뒤집어. 그러자 한영자가 드디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한영자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꺼내놓으며 채화영을 똑바로 봤어요. 종이 몇 장이 아니에요. 이건 그 아이 친엄마가 목숨 걸고 남긴 거예요. 당신들한테 들키면 아이까지 죽는다고 제발 살려달라고 맡긴 아이였어요. 한영자 목소리는 울고 있었지만 단단했습니다. 그동안 정의롭고 강단 있는 변호사로 살아온 사람이 왜 어떤 진실에는 침묵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부끄러움과 죄책감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느낌이었어요. 난 몰랐어요. 그 아이 아버지가 누구인지, 이 문양이 얼마나 큰 뜻인지. 그런데 오늘은 알겠네요. 내가 평생 지켜온 아이를 당신들이 없애려 했다는 걸. 여기서 결론 내리기엔 너무 빠르죠? 이제부터 진짜입니다. 강준호는 그제야 강백호 쪽으로 완전히 몸을 돌렸습니다. 형으로서, 같은 집 아들로서 아무리 차갑고 무뚝뚝해도 그 순간만큼은 흔들릴 수밖에 없었지요. 강준호는 한동안 말을 못하다가 겨우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백호야. 그런데 그 한마디에 강백호가 바로 끊었습니다. 형은 가만히 있어. 오늘은 내가 끝낼 거니까. 그 말 속엔 준호에 대한 원망보다 적어도 형만큼은 더 상처받지 않게 하려는 마음이 이상하게 섞여 있었어요. 오장민은 그 장면을 보면서 눈을 감았다 떴어요. 결국 이 사람은 끝까지 사람을 챙기면서 무너진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더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마대창은 뒤늦게 정신을 차린 듯 컵을 거칠게 내려놓았습니다. 내가 내 아들이라는 증거가 어디 있나. 저런 건 얼마든지 꾸밀 수 있어. 끝까지 권력자다운 말이었지요. 인정은 안 하고 상대를 낮추고 증거를 훼손하려 드는 방식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강백호가 웃었습니다. 슬프게 웃는 것도 아니고 비웃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모든 기대를 내려놓은 사람처럼 웃더니 아주 또렷하게 말했지요. 그래서 회장실에서 쓰시던 찻잔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검사를 했죠. 문양만 보고 뛰어든 게 아닙니다. 저도 끝까지 아니길 바랐으니까요. 그 말은 식탁 위 모두를 더 조용하게 만들었습니다. 강백호조차 아니길 바랐다는 말. 그건 이 자리에 앉은 누구보다 마대창을 더 추하게 만들었어요. 낳아놓고 버린 인간은 아무렇지 않게 살았는데 버려진 쪽만 끝까지 아니길 바라며 검사를 기다렸다는 뜻이니까요. 그리고 바로 그 다음 강백호가 가장 센 말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회장님 착각하지 마세요. 검사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제가 회장님 아들 노릇하러 온 거 아닙니다. 강백호가 천천히 강남봉 쪽을 돌아봤습니다. 제 아버지는 강남봉 교수님입니다. 마대창이 평생 믿은 건 핏줄과 힘이었고 그 핏줄이 자기 앞에서 사람들 다 보는 데서 자기를 거부해버린 겁니다. 회장님은 저를 만든 사람일 수는 있어도 제 아버지는 아닙니다. 그 말을 들은 강남봉은 결국 고개를 숙였고 한영자는 손으로 입을 막은 채 울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강준호 눈빛도 흔들렸어요.
저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다 아는 사람들이었으니까요. 최화영은 머리가 더 빨리 돌아가는 여자라서 이 폭로의 다른 뜻을 먼저 계산했습니다. 강백호가 마대창 핏줄이라면 지금까지 자기가 쥐고 흔들던 판이 통째로 달라집니다. 마서린 카드 하나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서린이 유일한 핏줄이라는 안전장치가 무너지고 강백호가 새 변수로 튀어나온 겁니다. 최화영은 그 계산이 끝나는 순간 마대창보다 먼저 표정이 죽었어요. 드림가라는 집안은 피를 명분 삼아 사람을 줄 세우는데 익숙한 집인데 강백호가 생겨버리면 이야기가 달라지거든요. 최화영은 그래서 더 악착같이 부정해야 했습니다. 다 조작이야. 한영자 변호사님 말만 믿고 이 집을 뒤흔들 생각 말아요. 그러자 오장미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아주 낮았지만 누구보다 차갑게요. 조작이라는 말, 엄마가 제일 잘 아는 말 아닌가? 식탁 아래에서 떨던 손이 언제 그랬냐는 듯 차갑게 멈춘 순간이었어요. 오장미가 그 말을 꺼내자 최화영 눈빛이 바로 칼처럼 변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예전처럼 함부로 달려들 수가 없었어요. 이미 식탁 위엔 마대창 죄가 먼저 펼쳐져 있었고 강백호 출생이 그 죄의 증거가 되어버렸거든요. 오장미는 속으로 울고 있었지만 겉으론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 때문에 더 다치지 않게 하려면 이제는 자기도 약해지면 안 된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더 무서웠습니다. 사람은 사랑을 포기할 때보다 사랑을 가슴속에 묻고 칼을 들 때 더 단단해지거든요. 오장미는 강백호를 한번 봤다가 바로 눈을 돌렸습니다. 지금 그 눈을 더 보면 본인이 무너질 걸 아니까요. 마대창은 그제야 손을 덜덜 떨기 시작했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다는 티를 애써 숨겨왔던 사람이었는데 이날은 아무리 숨겨도 안 됐어요. 가슴을 움켜쥐며 숨을 골랐지만 그 모습조차 식탁 위 사람들 눈에는 권력자의 약점으로만 보였습니다. 마대창은 한참 뒤에야 거칠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 여자가 없앴다고 했는데. 그 말이 나오자 한영자 얼굴이 완전히 굳었습니다. 그 한 줄이면 사실상 본인이 다 인정한 셈이잖아요. 없앴다고 했는데 라는 말은 이미 그 여자를 알고 있었다는 뜻이고 그 아이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뜻이고 없애려 했다는 뜻까지 다 들어있으니까요. 강백호는 그 말에 표정 하나 안 바꾸고 되물었습니다. 이제는 기억나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돈 주고 잊어버린 걸로 하실 겁니까? 그 말에 마대창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평생 남을 꿀려온 사람이 자기 죄 앞에서는 그렇게 작아지더군요. 그 자리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강준호는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 마대창 쪽으로 한 발 다가갔어요. 그럼 백호를 버렸다는 겁니까? 짧고 낮은 질문인데 듣는 사람 심장을 더 세게 누르는 말이었습니다. 마대창은 강준호를 노려봤지만 오늘은 누구도 예전처럼 겁먹지 않았어요. 강준호는 자기 친모 문제로 이미 세상이 한번 뒤집힌 사람이고 이제 동생 출생까지 더해졌으니 참을 이유가 없었지요. 사람을 사람으로 안 봤군요. 그 한 줄에 마대창 입가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평생 자기가 쥐고 흔들던 자식 세대가 한날 한시에 다 등을 돌리는 장면이었으니까요. 양금순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이날따라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양금순은 누구보다 오래 회장 집 안팎을 본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더 많은 걸 알고도 모르는 척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대창 입에서 없앴다고 했는데 라는 말이 나오자 양금순 눈빛도 변했어요. 예전에 그 집에서 사라진 여자 하나, 밤중에 치워졌던 옷까지, 도둑 맞았다며 난리 났던 문양 물건, 그 조각들이 한순간에 맞아들어간 거지요. 양금순은 그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바로 그 침묵이 더 무서웠습니다. 오래 참고 보던 사람이 마음을 바꾸는 순간이 제일 큰 변수가 되거든요. 식사 자리는 결국 완전히 깨졌습니다. 최화영은 누가 듣든 말든 강백호를 끌어내라고 소리쳤고 마대창은 숨이 차오른 채 아무도 못 보게 손을 떨고 있었고 강남봉은 아들 어깨를 붙들며 더는 말하지 말라고 눈으로만 부탁했고 한영자는 그동안 가슴에 묻어둔 죄책감이 다 터져 쓰러질 듯 울었어요. 강준호는 그 혼란 속에서도 오장미가 무너질까봐 한쪽을 막아섰고 오장미는 그런 강준호 뒤에 서 있으면서도 시선은 끝내 강백호에게 가 있었습니다.
이 관계들이 다 한 식탁에 앉아 있다는 것 자체가 지옥이었지요. 누구 하나만의 비밀이 아니라, 누구 하나만의 사랑이 아니라, 다들 자기 몫의 피와 거짓을 하나씩 들고 있던 자리였으니까요. 강백호는 마지막으로 봉투를 다시 접어들었어요. 더 소리칠 이유도 없었어요. 이미 끝났으니까요. 식탁 위에 놓인 수저와 금속패를 번갈아 본 뒤 강백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장님은 오늘부터 저를 겁내셔야 할 겁니다. 제가 회장님 아들이어서가 아닙니다. 제가 회장님 죄를 끝까지 물을 사람이 됐으니까요. 그 말은 상속이 아니라 심판을 예고하는 말이었어요. 마대창이 끝까지 두려워해야 할 건 핏줄이 아니라 진실이라는 걸 강백호가 그 자리에서 딱 박아놓은 거지요. 최화영은 그걸 듣는 순간 더 무서워졌습니다. 핏줄을 갖고 협상할 순 있어도 죄를 묻겠다고 나온 사람은 다루기 힘드니까요. 오장민은 그날 강백호를 붙잡지 못했어요. 붙잡으면 모든 결심이 무너질 것 같았고 놓으면 심장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강백호가 돌아서 나가는 순간 오장미 눈가가 결국 젖었어요. 하지만 끝내 소리내 부르진 않았습니다. 스스로 다짐했거든요. 정말 마지막이라고. 그래서 오장미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 만큼 주먹을 쥔 채 속으로만 말했습니다. 안녕, 내 첫 번째 남자. 그 말이 너무 조용해서 누구도 듣지 못했지만 강백호는 이상하게 등을 돌린 채 잠깐 멈췄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끝까지 못해도 서로 마음이 들리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걸로 끝이면 첫 번째 남자가 아니죠. 진짜 무서운 건 그날 밤 뒤에 따라왔습니다. 한영자는 집에 돌아와 상자를 다시 열었습니다.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다 끝난 게 아니었어요. 인장을 꺼낸 자리에 얇은 종이 한 장이 더 붙어 있었거든요. 오랫동안 바닥에 눌려 있다가 처음 드러난 쪽지였습니다. 한영자는 떨리는 손으로 그 종이를 펼쳤고 거기엔 짧게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아이를 찾으려면 별채 장롱 뒤를 보세요. 그 사람 말고 다른 사람도 알고 있어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한영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 사람 말고 다른 사람. 마대창 말고 또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 아이 존재를 알고 지우는데 손을 댄 공범이 따로 있다는 뜻이었지요. 그리고 더 소름인 건 한영자가 그 글씨를 어딘가에서 본 기억이 났다는 겁니다. 아주 오래전 법원 제출 서류가 아니라 누군가의 메모지에서요. 같은 시각 최화영은 방 안에서 손톱이 부러질 만큼 서랍을 뒤지고 있었어요. 다들 마대창과 강백호 얘기에 정신이 팔렸지만 최화영 머릿속은 이미 다른 데 가 있었어요. 별채. 오래전 치워졌다고 들은 상자. 그리고 예전에 누가 가져갔다는 문양 물건. 최화영은 입술을 깨물며 이강혁에게 전화했습니다. 지금 당장 별채부터 확인해. 장롱 뒤까지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뒤져. 그 목소리는 분노보다 공포에 가까웠습니다. 즉, 최화영도 뭔가 더 알고 있다는 뜻이겠지요. 그 말 한마디로 오늘 식탁에서 터진 출생 비밀이 사실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게 드러나 버렸습니다. 더 무서운 건 마지막 장면이었습니다. 양금수는 별실을 치우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마대창 입에서 그 여자가 없앴다고 했는데 라는 말이 튀어나오는 순간 오래전 기억 하나가 번쩍 떠올랐거든요. 예전에 별채 정리하다가 누가 숨기듯 밀어넣은 낡은 봉투 하나를 본 적이 있었어요. 그땐 괜히 건드리면 안 될 것 같아 그냥 지나쳤는데 오늘 그 말까지 듣고 나니 더는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양금수는 사람들 눈을 피해 곧장 별채로 향했고 장롱 뒤 얇은 틈에 손을 집어넣었습니다. 손끝에 닿은 건 먼지 낀 봉투 하나였어요. 떨리는 손으로 꺼내 펼쳐보니 젊은 시절 마대창 옆에 서 있는 집안 도우미 여자 사진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소름인 건 뒷면에 적힌 짧은 글씨를 보는 순간 얼굴이 굳어버렸습니다. 백호를 살려줘. 양금수는 그 자리에 한동안 꼼짝도 못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여자가 남긴 흔적이 아직도 이 집 안에 숨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없애려 한 게 마대창 혼자만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그제야 양금순 머릿속에 선명하게 박혔어요. 결국 이번 이야기는 식탁 위에서 핏줄 하나가 드러난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마대창이 버린 아들이 돌아왔고 한영자가 지킨 비밀이 터졌고 오장민은 사랑을 밀어내며 복수를 택했고
강준호는 동생과 사랑 사이에서 더 깊이 흔들리게 됐고, 채화영은 자기만 알고 있던 오래된 죄가 다시 살아날까봐 공포에 떨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 다음엔 더 크게 터질 수밖에 없어요. 별채 장롱 뒤에 뭐가 숨어 있는지, 그 공범이 정말 채화영인지, 백호 친모가 살아있는 건지, 그리고 오장미가 정말로 강백호를 끝까지 밀어낼 수 있을지. 이게 다 한 번에 몰려올 겁니다. 여기까지 보셨다면 이제 아시겠죠? 오늘 터진 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어요. 수저에 새겨진 문양 하나가 식탁을 뒤집더니 결국 사람 인생 전체를 드러내버렸습니다. 다음엔 그 문양 뒤에 숨어있던 두 번째 이름까지 나오게 될 텐데요. 과연 강백호는 마대창 죄를 어디까지 끌어낼까요? 그리고 오장미는 정말 사랑을 버리고 복수만 붙잡을 수 있을까요? 끝까지 함께 보셔야 진짜 칼맛이 나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